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40대가 된 전직 가정주부입니다. 남들보다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결혼해서 10년이 넘는 꽤 오랜 시간 결혼 생활을 했고 그 기간 동안 5명의 아이를 키우며 살았었죠. 그렇게 살던 제가 지금은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된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대학을 가지 못했어요. 대신 여상을 졸업 후 한 공장의 격리로 일을 시작했죠. 친구들은 대학에 다니면서 미팅을 한다, 남자친구를 사귄다, 나이트 클럽도 다니고 할 때 저는 매일같이 먼지 가득한 공장에서 아저씨 아줌마들만 상대하고 있자니 상대적으로 재미없는 하루하루였지만 그래도 같이 일하는 분들이 어린 직원이라고 귀여워도 해주셨습니다. 일이 힘든 것도 아니라서 돈 버는 맛에 나름 즐거움을 찾으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특히 그 공장의 사장님은 전대 사장님이 돌아가신 후 공장을 물려받은 젊은 사장님이셨는데 저보다 10살 많은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저씨로만 보였던 그 사장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할 정도로 제 눈에 들어왔어요. 공장에서 보는 다른 아저씨들과는 전혀 다르게 깔끔한 옷차림이셨고 항상 웃고 다니는 그 모습에 왜 그렇게 멋져 보였었던지요. 거기다 성격도 다정하며 매너도 좋은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부탁할 때도 조심스러웠고 간간히 지나다니면서 간식도 몰래 챙겨주면서 저를 설레이게 했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연애 한번 못했던 저는 처음 느끼는 감정에 매일매일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그 감정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젊은 사장님이 총각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보미 씨, 이런 거 좋아해요? 어제 우리 딸 주려고 산 건데 맛있어 보여서 보미 씨 것도 하나 더 샀어요. 한번 먹어봐요. 따님 주시려고 산 건데 제가 먹어도 돼요? 그럼요. 보미 씨 주려고 넉넉하게 샀어요. 그리고 이것도 별건 아닌데 어제 딸의 생일 선물 사러 갔다가 보미 씨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같이 하나 샀어요. 너무 애 같은가? 그래도 요즘은 이런 화려한 핀이 유행이라고 하긴 하던데. 사장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딸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며 살뜰히 자기 딸을 챙기는 딸바보 아빠였죠. 그러면서 딸 가져다 줄 간식이나 선물을 사서 들고 다니다가 저한테도 하나씩 나눠주고는 했어요. 그러다 보면 저런 자상한 남편을 둔 부인은 얼마나 좋을까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런 아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은 그런 제 감정이 선을 넘는다는 것을 알고 화들짝 놀라기도 했죠. 처음에는 혼자 하는 짝사랑 무슨 문제인가 싶었지만 어느 순간 단둘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거나 야근을 하게 될 경우 가볍게 손을 스치거나 작은 호의를 받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 단순히 같이 근무하는 동료로서의 그것이 아니라 남자를 보는 감정이라는 것을 깨달아 버렸거든요. 내가 어쩌다 유부남에게 빠졌나 싶으니 자괴감도 들고 저렇게 딸에게 애틋한 아빠라면 부인은 또 얼마나 사랑할 텐데 내가 이러는 건 죄를 짓는 것이다 하는 죄책감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혹시 사장님이 제 마음을 받아준다고 해도 저는 한 가정을 깨는 가정 파괴범이 되는 것인데 그건 정말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제 마음을 접기로 했습니다. 보미 씨, 미안한데 혹시 이번 주는 토요일에도 좀 나와줄 수 있어? 주말까지 불러내서 미안한데 보미 씨가 꼭 도와줘야 할 일이 생겨서 말이야. 내가 수당도 2배로 쳐주고 끝나고 맛있는 것도 사줄게. 소고기 어때? 아니면 젊은 아가씨니까 피자나 그런 거 좋아하려나? 어느 날 주말 출근을 부탁하는 사장님의 말에 귀찮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단둘이 근무하는 건가? 끝나고 단둘이 밥을 먹는 건가? 하는 마음에 설레이다가 정신이 퍼뜩 든 것이었죠. 내가 미쳤구나. 지금 애 아빠한테 뭐 하는 거야? 유부남한테. 정신 차려 이년아. 어느새 사장님을 좋아하는 감정이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어보면서 절 잡으셨고 누가 힘들게 하느냐, 월급이 적냐,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제안을 했느냐, 시집을 가느냐 이유를 물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사모님한테도 따님한테도 너무너무 죄송한데 요즘은 사장님하고 눈만 마주쳐도 심장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큰 잘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실수하기 전에 그만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직은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얼른 사표 수리해 주세요. 당장 공장 그만두고 다시는 사장님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그러나 제 이야기를 들은 사장님은 귀까지 빨개지셔서 그러시더군요. 아니, 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보미 씨도 그랬어요. 나는 내가 아이도 있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차마 말하지 못했는데 나도 사실 보미 씨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귀어 볼래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저보고 불륜녀가 되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아무리 사장님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건 아니죠. 싫어요. 아, 보미 씨 몰랐구나. 저 와이프 없어요. 혼자예요. 사장님은 지금으로 치면 싱글 대디였던 거였습니다. 부인과 이별 후 딸아이를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였는데 제가 그건 모르고 혼자 삽질을 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러니 제가 사장님을 좋아해도 불륜은 아니었던 것이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이제 제 마음을 참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정말 미친 듯이 더 사장님이 좋아지더군요. 어린 마음이라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눈에 콩꺼풀이 휘인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그때는 사장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완벽해 보였습니다. 남자 혼자 아이를 챙기면서 공장 일도 챙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시간이 나면 딸아이와 다정하게 통화하면서 챙기면서 공장 일도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은 슈퍼맨 같아 보였고 가끔씩 공장 가족들을 챙기러 오는 본인의 어머님에게 상냥한 모습을 보고 있자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안의 짐덩이라는 자기 동생이 가끔 나타나서 용돈을 달라고 해도 싫은 티 한 번 낸 적이 없이 지갑을 여는 여유로운 모습도 어찌나 다정해 보이는지요. 그래서 서로 사귀기로 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순간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하는 사장님의 제안을 넙죽 받아버렸습니다. 좋아요. 완전 좋아요. 이제 사장님 딸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친구처럼 언니처럼 정말 좋은 새엄마가 되어줄게요. 그동안 엄마가 없어서 외로웠던 그 마음 제가 든든하게 메꿔주는 진짜 괜찮은 와이프가 될 테니까 기대 아주 많이 하셔도 될 거예요. 당시 제 결혼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절 말리면서 어린 저를 꼬시는 그것도 애까지 있는 남자는 진짜 나쁜 놈일 것이라고 했지만 이미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저에게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제 무덤을 제가 팠어요. 오히려 모두 말리는 결혼이다 보니 오히려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더욱 의욕적으로 결혼을 서둘렀죠. 정말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 시간 저에게로 가서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오고 싶지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하자마자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버렸죠. 물론 결혼하고 나니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점들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딸을 키우고 있던 것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셨고 남편은 입으로만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가끔 선물이나 간식을 안겨주면서 아빠의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남자였고 그러다 보니 정작 저희의 결혼으로 함께 살게 되자 아빠를 어색해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아이는 귀여웠고 남편은 다정했죠.
시어머님은 자기가 키우던 손녀를 데리고 가서 키워주는 제가 고맙다면서 시집살이 한번 제대로 시키지 않으셨고, 아이는 아빠와 한 집에 살게 된 것도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새로 생긴 젊은 아줌마가 자기 옆에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함께 외출도 해주는 것이 재미나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가능하면 집에 빨리 들어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했고요.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도 넉넉했고 시간도 여유 있다 보니 살림하는 재미도 있었고 바쁜 남편 대신 딸아이와 데이트하는 기분으로 쇼핑도 하고 이곳저곳 놀러 다니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된다면 나름 성공한 결혼 생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생기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는 손녀는 둘이었어요. 한 명은 저희 남편의 딸, 한 명은 시동생의 딸이었습니다. 네, 아들 둘이 모두 이혼하고 부인들은 딸들을 두고 집을 나간 거고 그 딸들을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는 거였죠. 지금 같으면 이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바로 눈치를 챌 수 있을 텐데 그때는 사랑에 눈멀었고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여자였으니까요. 그저 시어머니가 힘드셨겠다, 내가 잘해야지 하는 순진한 생각만 했죠. 어쨌거나 제가 남편과 재혼을 하면서 남편의 딸을 데리고 왔지만 시동생의 딸은 여전히 시어머니가 키우고 있었고 어느 날 유난히 울며 보채는 시동생의 딸을 업어주던 시어머니가 허리를 다치게 되신 거였어요. 그동안 고질병처럼 허리가 좋지 않으셨던 시어머니는 그때는 크게 탈이 나시면서 결국 병원에 입원까지 하시게 되신 거였죠. 나는 괜찮다. 신경 쓸 거 없어. 괜히 애 보느라 힘든데 간병이다 문병이다 병원 드나들 거 없다. 그래도 어떻게 그러세요. 아무리 간병인이 계시다고 해도 제가 잘 챙겨야죠. 이럴 때 가족이지 뭐예요. 그래, 우리가 가족이잖니. 내가 안 그래도 너한테 부탁할 게 있었다. 가족으로서. 무슨 부탁이신데요?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네 시동생 네 애를 애비가 데려갔거든.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쓰이네. 니네 시동생이 네 남편하고 달라서 애한테 정이 없어. 나쁜 애는 아닌데 워낙 걱정이 없다고 해야 하나? 다정하질 않아. 그래서 아빠랑 애랑 둘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더라고. 제대로 밥이나 챙겨줄지 목욕이나 시키기는 할지 그 생각만 하면 내가 병원에서 쉬는 게 아니다. 그래서 큰아가 미안한데 내가 병원에 있을 동안만 네가 시동생 애를 좀 데리고 있어주면 안 되겠니? 제가 조카를요? 그래, 원래 내가 둘 다 데리고 있었어서 그런지 애들끼리는 사이 좋으니까 둘이서 알아서 잘 놀아. 그러니까 오히려 데리고 있으면 네가 손 가는 게 덜할 거다. 그냥 밥만 좀 챙겨주면 될 거야. 니들 식구 밥 먹을 때 수저 하나 더 올린다고 생각하고, 응? 내가 부탁 좀 하자, 응? 당장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시는 시어머니가 본인 허리보다 시동생의 딸만 걱정하며 하시는 부탁이니 저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거기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일이 있다고 하시면 종종 같이 봐줬던 터라 크게 생각 안 하기도 했죠. 다행히 아이들은 성별이 같아서 그런지 사이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단지 문제는 시동생이란 놈이었어요. 이놈의 시동생은 성실하고 자상한 우리 남편과 다르게 쓰레기였습니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그냥 쓰레기요. 일도 안 하고 식구들한테 빈대처럼 붙어서 빈둥거리며 지내는 게 하루 일과인 그런 쓰레기였죠. 늦지막히 일어나 하루 종일 게임이나 하다가 밤에는 친구 만난다고 나가버리고 그렇게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쓰러져서 잠이 들어버리는 바람에 주차장에서 발견되거나 경찰서에서 연락 오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됐는데 그때 이후로 저희 남편과 대판 싸우고 차는 압수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님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는 됐습니다. 절대 자기 자식이 있다고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렇게 사는 걸 도대체 왜 그냥 두나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지만 정작 가족인 시어머니나 남편이 별말을 안 하는데 제가 끼어들어서 잔소리를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그저 아이가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말이죠. 쟤는 무슨 죄로 저런 아빠를 뒀나 하는 안쓰러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남편의 딸과는 차별 없이 잘 돌봤어요. 그런데 너무 잘 돌봐줘서 문제였던 것일까요? 싫단 말이야. 나 안 가. 나 여기서 살 거야. 숙모가 좋아. 숙모랑 살 거야. 여기서 언니랑 숙모랑 살 거야. 할머니 싫어. 할머니는 밥도 맛없고 재미도 없어. 정작 시어머니가 퇴원하실 때가 되었음에도 시동생네 딸이 절대 할머니와 살지 않겠다고 떼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아니, 친아빠가 있고 친할머니가 있는데 왜 숙모인 제가 아이를 키워야 하나요?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아이가 그렇게 나오니 정작 시댁 식구들은 은근히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자기야, 당신한테는 너무 미안한데, 사실 우리 엄마가 요 몇 년 동안 우리 딸이랑 조카 키우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거든. 그런데 이제 체력도 떨어지시고 허리도 다치고 하시니까 살짝 우울증도 오고 그러시나 봐. 그래서 퇴원하신다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고 있었거든. 그런데 조카도 저렇게 당신이 좋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한데 당분간만 조카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될까? 그러면 내가 조만간 동생하고 잘 이야기해보고 동생 보고 조카 데리고 가서 키우라고 할게. 나도 며칠 애들 데리고 있어 보니까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겠더라고. 젊은 나도 이런데 어머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고. 안 그래도 어머님이 조카 계속 보시는 건 무리다 싶긴 했어. 그런데 정말 잠깐인 거지? 서방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잠깐인 거라고 하면 생각해 볼게. 그럼 당연하지. 쟤도 언제까지 저렇게 살 수 없잖아. 이제 딸 때문이라도 정신 차려야 하니까 내가 공장에 데리고 가서 일도 시키고 사람 만들고 나면 딸도 데리고 가서 같이 살라고 할게. 그러니까 당분간만, 아주 당분간만 당신이 조카도 좀 챙겨주면 안 될까? 내가 너무 미안한데 부탁 좀 할게.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여보. 과연 저 망나니 같은 시동생이 형의 말이라고 들을까 싶긴 했지만 공장으로 끌고 가서 일을 시켜보겠다는 말에 저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시동생을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 온 가족의 짐이 될 것 같았고 이 기회에 시동생이 정신을 차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나 정말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시동생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저에게 딸을 맡기고 반년도 되기 전에 새장가를 가겠다며 배가 잔뜩 부른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임신을 했음에도 머리는 금발로 염색하고 미니스커트에 빨간색 하이힐을 신고 껌까지 쫙쫙 씹고 있는 여자를 말이죠. 그때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쟤는 그냥 사람이 안 되겠구나. 내가 지금 헛기대를 하고 있구나. 라고 말이죠. 도련님, 결혼식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살림은 바로 합치시는 거죠? 그럼 유미는 언제 데려가실 생각이세요? 유미 어린이집도 옮겨야 하고 짐도 싸고 해야 하니까 저도 정확한 날짜는 알고 있어야 해서요. 그러나 그 당연한 제 질문에 시동생은 정말 정색을 하더군요. 형수, 아니 지금 이 타이밍에 그런 이야기 좀 너무한 거 아니세요? 내가 드디어 다시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 생긴 건데 어떻게 짐부터 떠안길 생각을 해요? 지금은 새 가족들이 생긴다는 사실에 축하부터 해주고 뭘 해주는 게 좋을지 고민할 타이밍 아니에요? 그런 가족으로서 뭘 해줘야겠어요?
최대한의 협조와 축하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저 사람 임신까지 했는데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형수는 애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애 가지면 초초초 예민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무조건 맞춰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전처 딸까지 데려다가 키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그런 소리 못해요. 거기다 애도 잘 지냈는데 왜 갑자기 자리를 옮기려고 해요? 그건 애한테도 못할 짓 아니에요? 그리고 형, 나 저 사람하고 합치려면 지금 집은 무리니까 우선 돈 좀 해줘. 집부터 이사 가야 할 거 아니야. 자기 딸을 짐이라고 표현하는 인성을 보고 있자니 정말 경악스러울 정도였어요. 거기다 당당하게 자기 신혼집 할 돈을 형에게 요구하고 저에게 가족으로서 당연히 자기 딸을 키워달라고 하니 이건 뭐 미친 건가, 내가 귀가 잘못된 건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아무렇지 않게 시동생이 살 집을 마련하고 저에게 다른 도움을 주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 역시 저에게 눈물로 호소를 하셨습니다. 큰애야, 내가 정말 속이 문드러진다. 저 자식을 어쩌면 좋니? 어딜 데려와도 꼭 지 같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는 반대를 하고 싶어도 이미 배가 저렇게 불렀는데 헤어지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할 짓은 아니겠고.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결혼하고 철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서방님 잘하실 거예요. 부디 그래야 할 텐데 말이다. 그래서 그런데 큰애야, 미안하지만 작은애 딸을 좀 네가 조금만 더 데리고 있어주면 안 되겠니? 안 그래도 서방님이 그 부탁을 하긴 하셨는데요. 그래도 어차피 같이 살아야 할 거면 그냥 빨리 합쳐서 서로 적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도 작은애가 임신만 안 했어도 그러라고 할 텐데 배가 산만하잖니. 원래 여자는 임신하면 뭐든지 극도로 예민해지는데 지금 저 상황에서 애까지 같이 합치면 솔직히 싸울 일만 더 생기지 않겠어? 둘이 먼저 사는 게 익숙해진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늘어야지 좀 적응이 쉬울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세 사람이 몸 좀 풀고 산후조리 좀 할 때쯤이면 서로 합치는 게 적당하지 않겠어? 지도 사람이면 새로 아이 태어나서 정붙이다 보면 지 자식 예쁜 거 알겠고 그러면 다 큰 자식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겠지. 그럼 자연히 다른 자식도 데려다가 끼고 키우지 않겠니?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더 고생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마. 솔직히 제가 마음이 약했고 그 때문에 인생을 조졌다는 것은 인정해야겠습니다. 그저 그 몇 마디 말에 또 홀랑 넘어가서 다시 조카를 보내지 않는 제가 미친년이었어요. 착한 여자병에 걸렸던 건지 착한 며느리병에 걸렸던 건지 그것도 아니면 착한 와이프병에 걸렸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저 제가 제 무덤을 팠던 거였죠. 그 후 상황은 예상이 되시나요? 네, 쓰레기가 쓰레기를 데리고 왔으니 좋은 결말이 날 리가 없죠. 시동생이 데리고 온 그 여자는 아이를 낳고 일주일도 되지 않은 날 산후조리를 해주던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그대로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잠수를 타면서 집에 있던 귀금속과 현금은 다 들고 튀었고 집담보 대출까지 살뜰하게 다 받아서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그년을 잡겠다며 집을 나가서 잠적해버렸고 그리고 그 상황에 충격을 받으신 시어머니는 그래도 어떻게든 자기가 신생아는 책임을 져보겠다고 했지만 이미 한번 탈이 났던 허리가 괜찮을 리가 없었죠. 마음고생까지 하며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신생아를 돌보던 시어머니는 다시 허리병이 재발했고 결국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까지 제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죽도록 미안해했지만 그때쯤 공장이 힘들어져서 집에도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일을 할 때니 뭐 그저 말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낳지도 않은 새아이를 키우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와, 아이가 둘에서 셋이 됐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생아를 키우는 건 정말 차원이 틀리더군요. 자기가 버림받은 것을 안 건지 이 유난히도 예민한 이 신생아는 3시간마다 깨서 울면 분유를 주고 잠들 때까지 계속 안아주고 또 안아주고 어머님 허리뿐 아니라 제 허리까지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의 딸과 큰조카까지 동생을 질투하면서 까칠하게 굴었고 전 중간에 껴서 몸과 마음이 정말 남아나지를 않았어요. 그저 남편이 제 눈치를 보면서 얼른 우리 애가 생기면 그 핑계로 시동생네 애들은 보내자는 말에 저는 병원까지 다니면서 임신에 더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본인의 허리만 괜찮아지면 시동생네 애들은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그 말을 그나마 희망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나 결국 그 여자를 찾지 못하고 다시 나타난 시동생이 뻔뻔하게 입으로만 아빠 노릇을 하기 시작하자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시동생이 쓰레기 인성을 가진 개막장 인성인 건 알고 있었지만 지금 애 얼굴에 이게 뭐예요? 아, 형수님, 도대체 애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집에서 펑펑 노는 사람이 애도 제대로 못 봐서 이런 상처를 만들어요? 진짜 제대로 하는 게 뭐예요? 싸가지 없는 말은 기본이었고 애 키가 왜 이렇게 안 커요? 식사 제대로 안 챙겨주는 거 아니에요? 매일 고기, 생선, 야채가 제대로 챙겨주고 있는 거예요? 과일이나 야채는 부족하다 싶으면 주스로 좀 갈아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제 파악 못하고 수시로 훈수질까지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봐주니까 가만히로 보나 싶어서 그러게요. 제가 원래 집에서 노는 게 전문이라서 애들 보는 거 못하겠네요. 저는 노느라 바쁘니까 애들은 서방님이 데려가세요. 내일 당장 짐 싸서 서방님 집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육아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잘하는 서방님이 애들 얼굴에 기스 하나 안 나게 삼시세끼 잘 챙겨 먹이면서 잘 길러주세요. 그럼 키도 금방금방 클 거고 피부도 뽀얗게 이쁘게 클 거예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많이 죄송하네요. 물론 겁주려고 한 말이긴 했지만 그대로 튈 줄은 몰랐죠. 시동생은 제가 그 말을 한 다음 날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원양어선을 타기로 했다며 돈도 벌고 정신도 차려오겠으니 그동안 자신의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며 말이죠. 그쯤 되니 도대체 시동생이 저 따위로 굴어도 시어머니와 남편은 무조건 봐주고만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막내라서 철이 없어서 어려서라고 감싸주기만 했는데 어리긴요. 지금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인데 어른인 시동생을 어리다고 봐주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제 동생 같으면 메타작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된 게 다들 시동생 말이라면 껌뻑 죽는 것이 답답할 정도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시어머니나 남편이 시동생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사람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솔직히 시동생이 눈에 안 보이니 좀 나았습니다. 아이들이 힘들기는 했지만 꼴 보기 싫은 게 눈앞에서 알짱거리면서 잔소리하는 놈이 사라지니까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이가 없게 시동생이 그렇게 사라지니 세상 인자하시던 시어머님이 저를 잡기 시작하셨습니다. 넌 결국 네 시동생 쫓아내니까 속이 시원하니? 그 여리고 순한 게 그 험한 곳에서 험한 사람들이랑 일하게 하니까 좋냐고. 넌 사람이 왜 이렇게 독하니? 어쩜 이렇게 정이 없어? 그 여린 게 자기 자식들도 못 보고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플 거야 그래.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도 자식 키우면서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제가 키우는 게 제 자식인 것도 아니고 시동생이 자기 자식 키우는 게 싫어서 도망간 건데 그걸 제 탓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워낙 막내한테 약하다고 자기가 잘하겠다고 마음에 두지 말아달라고 빌기만 하니 억울해도 어쩌겠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요. 그저 저에게 무조건 잘하는 남편을 보며 참고 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 시간 동안 시동생은 집에 연락 한번 하지 않았고 명절이나 시동생 생일 때만 되면 시어머니는 눈물바람으로 저를 원망했습니다. 시동생네 애들을 붙잡고 저 때문에 니들 아빠가 집을 나간 거라는 욕까지 하는 바람에 시동생네 애들과 저의 사이도 점점 나빠져 갔어요. 거기다 남편의 딸도 점점 나이가 들면서 조금은 빠른 사춘기가 와버렸습니다. 그 귀엽던 아이가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하고 슬슬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고 밤에 자기들만 두고 외출을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길에서 어떤 남자와 둘이 팔짱을 끼고 가는 것을 봤다는 말을 하기도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아이의 말을 무조건 믿고 저를 잡기 시작했고 남편도 계속해서 들어서 그런지 한 번쯤 의심하는 눈빛을 보내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더군요. 아무리 억울한 소리를 듣고 아이가 나쁜 말을 해도 정말 친엄마처럼 야단을 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남들은 그럴수록 더 강하게 야단을 치고 해야 벽을 허물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제 아이는 생기지 않고 힘든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남편은 이미 아이를 만든 적이 있으니 문제가 있다면 저에게 있다는 이야기라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매달 임신이 되지 않아 우울했고 3살부터 13살까지 3명의 아이들은 신생아부터 사춘기까지 골고루 섞여서 손이 갔고 남편은 바쁘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고 시어머니는 무슨 일만 생기면 제 탓을 했어요. 저는 제대로 외출 한번 할 수 없이 집안일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면서 우울감이 심해지고 있었죠. 그래도 곧 3살짜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게 될 것 같았고 그렇게만 되면 저도 다시 잠깐씩이라도 일을 하건 취미생활을 하건 밖에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게 약속했고요. 그런데 정말 시동생은 평범한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구제할 수 없는 핵 폐기물급 쓰레기였고 그저 저에게 끔찍한 피해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쌍둥이를 안고 나타난 것이었어요. 시동생이 정말 원양어선을 타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나머지 첫 번째 기항지에서 바로 도망을 쳐서 잠수를 타버렸던 것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회사에서 연락을 받아 선불받은 돈을 물어주면서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저에게는 말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리고 그대로 잠수탄 그곳에서 만난 현지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살다가 임신까지 시키고 출산 후 산모가 몸이 약해 시름시름 앓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자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이번에는 쌍둥이 신생아를 데리고 제 앞에 떡하니 나타난 거였습니다. 정말 쓰레기인 주제에 생식 능력까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쓰레기였어요.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들을 집에 들였다가는 정말 5명의 아이를 키우는 보육교사가 될 것 같았고 무엇보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생길 아이도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확신 아닌 확신도 들었거든요. 서방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하늘에서 서방님한테 자식복을 주셨네요. 크게 세상에 보탬되는 자식들로 키우시라는 하늘의 큰 뜻일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큰 아이로 키우세요. 저는 그대로 손절을 쳐버렸습니다. 제가 키우던 조카들도 당장 시동생이 지내고 있는 시어머님 댁으로 짐을 싸서 데려다 놨고 이제 정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모르겠다고 선을 털어버렸습니다. 여보가 힘들었던 건 아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당장 손을 놔버리면 어떡해. 지금 상황이 좀 그렇잖아. 지금 상황이 어떻건 그게 내가 만든 상황이야? 왜 나한테 그래? 자기도 생각을 좀 해봐. 제가 아빠가 없어, 할머니가 없어. 왜 피도 안 섞인 나한테 보라고 그래? 내가 우리 엄마 허리만 멀쩡해도 안 이런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애들을 보시라고 해.
그것도 쌍둥이를. 내 동생도 이제 정신 차리고 일하겠다고 하는데 저렇게 집에서 애만 본다고 하면 또 그냥 저렇게 백수로 살라고? 그럴 수 없잖아. 여보, 도와주는 길에 조금만 더 도와주면 다 좋잖아. 어? 내가 정말 길게는 안 바랄게. 우리 아이가 생길 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당신이 안 봐주면 어떡해.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둔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저는 단단히 마음먹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결혼해서 몇 년을 좋은 말에 속아 보모 아닌 보모 노릇을 하고 있고, 조카들은커녕 자기 딸 육아에도 도움을 안 주는 남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항상 좋은 말로 우선 이것만 넘기자 하는 속이 뻔히 보이는 남편의 거짓말에 질려가고 있기도 했고요. 싫어. 절대 싫어. 싸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고 지금 이게 무슨 난장판인데? 내가 당신하고 내 애 낳고 알콩달콩 살고 싶어서 결혼했지. 돈도 못 받는 식모에 보모하려고 당신하고 결혼했는지 알아? 어림도 없어. 이제 절대 싫어. 절대 안 해. 그나마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지금까지도 참고 애 봐준 거야. 그런데 이제 어림도 없어.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시동생하고 같이 애를 기르던지 아니면 어머님한테 애 보는 사람 붙여주던지. 어쨌든 나는 빼고 해. 나는 아니니까. 나 이제 더 안 해. 못 해. 어머님이나 남편이나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시동생이 찾아와서 개판을 쳐도 모른 척, 남편이 애걸복걸해도 모른 척, 시어머니가 불러서 야단을 쳐도 모른 척, 그저 모른 척으로만 일관했어요. 그렇게 포기를 하나 했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집에 짐이 빠지고 있더군요.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짐을 왜 빼는 건데? 뭐야? 뭔데? 그러나 남편은 너무나 태연스럽게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더군요. 미안. 지금 공장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 결국 이렇게 됐어.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해. 내가 금방 다시 회복해서 금방 다시 집 살게. 그때까지만 우리 엄마네 집에서 같이 지내자. 와,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너무 눈에 빤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며 제가 다시 아이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더군요. 물론 저도 버텼습니다. 시댁에는 못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단칸방이라도 좋고 원룸이라도 좋다, 정 안 되면 고시원에라도 들어가자. 그러나 모두 작당을 해서 저를 코너로 몰았어요. 친정이라도 있었으면 집이라도 나가겠는데 변변한 친정도 없었고 그동안 생활비는 남편이 준 카드로 했었기 때문에 따로 모아놓은 생활비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공장이 어렵다고 하면서 그 카드마저 끊어버리고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탓으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더군요. 한마디로 네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면 생활비도 없다라는 선언 같았습니다. 저는 잔뜩 독이 올라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내가 너무 만만하게 좋다 하니까 다들 나에게 이러나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저도 막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댁과 합가는 했지만 딱 제가 할 일만 했어요. 가족들 밥은 차렸습니다. 집 청소도 했어요. 빨래도 했고요. 그리고 남편의 딸도 챙겼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했어요. 절대 시동생의 아이들의 일에는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쌍둥이들이 울건 말건 못 들은 척 잠만 잤어요. 남편이 나가보라고 저를 침대 밖으로 밀어도 모르는 척 눈을 뜨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불을 켜고 이불을 걷어가며 소리를 질러도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러다 성질이 나면 저도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들 아빠한테 가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이들 할머니시잖아요. 할머니가 달래시던가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얼른 가서 애들 좀 달래봐. 어머님 이제 나이 드셔서 잠 깨시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 당신 말 잘했어. 어머님은 나이 드셔서 밤에 잠 깨면 안 되시니까
젊은 당신이 가봐. 당신이 애들 삼촌이잖아. 왜 촌수도 제일 멀고 피도 안 섞인 나한테 그래? 쓰레기 같은 식구들에게는 저도 미친년처럼 나가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 병원 데려가거나 어린이집을 데려가는 일도 당연히 챙기지 않았습니다. 저만 아이들과 두고 나가면 저도 나가면서 시동생과 시어머니 남편에게 저 지금 나가요. 애들끼리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세요. 라고 문자 하나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달래던 남편과 시어머니는 점점 포기를 해가는 듯 했고 저에게 불만이 있는 듯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집으로 사람을 불러서 아이들을 돌보게 하고 시어머니가 주가 되어 아이들을 돌보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시동생은 끝까지 당당했어요. 마치 제가 자기 애들을 보는 게 당연한데 보지 않는 지금 상황이 화가 나서 미칠 것처럼 저에게 요구하고 화를 냈습니다. 저는 그런 시동생을 무시했고 남편이 말렸지만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고 그럴 때마다 시동생은 무엇인가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그만두고를 계속했어요. 그러다 결국 일이 터진 건 시아버지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제삿날인데도 어디서 진탕 취해서 들어온 시동생은 전을 붙이고 있는 제 옆에서 계속 시비를 걸어왔어요. 시어머니는 들어가서 자라고 쥐어박는 소리를 했지만 시동생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수는 도대체 뭐 믿고 그렇게 뻗대요? 형수 나한테 이러면 안 돼요. 그러게요. 제가 왜 서방님한테 이러면 안 될까요? 형수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누구 덕분인지 알고나 이래요? 그거 다 내 덕이에요, 내 덕. 나 아니었으면 형수 이렇게 집에서 놀고 먹는 거 어림도 없었다고요. 그럼 주제를 알고 감사히 시키는 걸 처하면 되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뻣뻣하게 굴어요, 건방지게. 말 조심해주세요. 저 서방님 형의 처예요. 엄연히 서방님보다 윗사람이라고요. 윗사람 좋아하시네. 이건 뭐 주제를 모르고 말이야. 뭐 아기 가져야 하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서 우리 애들 못 봐준다고? 웃기고 있네. 그런다고 아이가 생길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형수 아기 안 생겨요. 형수는 평생 아기 못 가진다고요. 서방님, 나 경고했어요.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요. 내가 좋게 말할 때 그 입 다물어요. 안 다물면 어쩔 건데요. 형수야말로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이거 보세요. 형수는 우리 집에 애들 보라고 들인 사람이에요. 만만하니 말 잘 듣게 생겼으니까 적당히 형 애나 우리 애나 보라고 형이 결혼해 준 건데 왜 주제 파악 못하고 이상한 꿈을 꾸고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지?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놀라서 뛰어들어온 남편이 시동생이 또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한다며 끌고 나가려고 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짚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시동생의 입을 막고 끌고 가는 남편을 말리고 시동생에게 계속 떠들어보라고 시켰습니다. 남편은 막으려고 했지만 술에 취한 남자의 힘은 강했고 결국 시동생은 남편을 뿌리쳤어요. 형이요. 형수랑 결혼하기 전에 수술했어요. 그거 병원 가서 묶었다고요. 그러니까 형수가 애 안 생기는 걸 괜히 우리 애들 봐줘서 그런다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요. 왜 애먼 우리 애들 탓을 하면서 자기 일을 남한테 밀어요? 곱게 우리 애들이나 보면서 살아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집에 들였는데 왜 건방지게 굴어요? 놀라서 주저앉는 저를 보며 남편은 펄쩍 뛰었습니다. 여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야? 아니지? 당신은 왜 술 취한 놈 헛소리를 믿어? 아니야. 당연히 아니지. 당신이 찜찜하면 확인시켜줄게. 내가 이번 주면 급한 일 끝나니까 다음 주에 같이 병원에 가서 확인하자고. 저놈이 괜히 헛소리하는 거에 휘둘릴 필요 없어. 그럼 그렇지. 남편이 날 속였을 리가 없지. 내가 잠시라도 저 쓰레기 말에 휘둘렸구나 했지만 그 순간 시동생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하더군요. 형수가 그래서 당하고 사는 거예요. 다음 주는 무슨 다음 주?
걔가 오늘 가서 풀면 다음 주에 가서 무슨 확인이 된다고 그걸 믿어요? 와, 이 정도로 멍청하면 불쌍도 안 하네. 야, 입 좀 닥쳐. 너무나 슬프게도 그 순간 시동생의 말이 진실인 것을 알겠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 남편의 표정에서 말이죠. 몇 년을 한 침대를 쓴 남편이 너무나 당황하고 있다는 게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아, 그래서 아기가 안 생겼구나. 이래서 자연스럽게 모든 아이들을 나한테 가져다 키우라고 줬구나. 난 정말 아이를 키우려고 결혼한 여자인 건가? 왜?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힘만으로 시동생을 끌고 갈 수 없자 시어머니까지 합세해서 아니라고 하면서 시동생을 방으로 끌고 가는데 그 순간 누군가 집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마치 뭐랄까 꼭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한 노숙자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리고는 무엇인가 확인하듯 집안을 두리번거리더니 저와 눈이 마주치고도 그냥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 제사상 앞에 서더니 부들부들 떨더니 제사상 위에 사과와 배를 들어서 바닥에 팽개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놀라서 그 노숙자를 말리려고 하는데 결국 시동생이 남편을 뿌리치는데 성공했는지 달려 나오더군요. 이제 주제 파악 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찍소리 말고 우리 애들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위의 음식들을 마구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있던 노숙자가 시동생과 눈이 마주쳤고 그 뒤를 쫓아오던 남편과 시어머님과도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시동생의 눈은 공포가 가득해지면서 바닥으로 철퍼덕 주저앉았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기절해버리시더군요. 무슨 일인지 하는데 그 노숙자가 마침 손에 들고 있던 굴비를 들고 시동생에게 다가가더군요. 시동생은 다리가 풀렸는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뒷걸음질을 치면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사이 시동생에게 가까이 다가간 노숙자는 그 굴비로 시동생을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굴비 비늘들과 아가미에 시동생의 얼굴이 긁혀서 상처가 생기고 굴비살들이 날아가 머리카락에 들러붙어도 그 싸가지 없고 드센 시동생이 찍소리 못하고 맞고만 있었습니다. 꼭 귀신이라도 본 표정으로 말이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가서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119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를 말리려고 하는데 멀리서 저희 남편이 도망가는 게 보였어요. 왜지?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시동생이 저렇게 처맞고 있는데 도망을 가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 이건 무슨 상황이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이 터져서 제대로 생각을 할 수 없는데 결국 시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아버지라니요. 지금 시아버지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인가 했죠. 술을 얼마나 마신 건가 하는데 순간 그 노숙자의 얼굴이 제 눈에 들어왔고 그 얼굴이 남편 시동생과 꼭 닮아 보이더군요. 설마 정말 시아버지인 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때 마침 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가 그 난장판을 보고 말리려고 하는데 그 노숙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새끼들의 애비요. 저 새끼가 날 죽이려고 산에서 밀었는데 내가 겨우 죽을 고비 넘기고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온 거요. 이놈이 애비 날 죽이려고 한 놈이란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 벌벌 떨고 있는 시동생을 보니 그 노숙자, 아니 시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게 직감이 왔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기는 했지만 하도 쓰레기 같은 시동생이니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며 알 수 없는 이해가 되는 순간 맞고만 있던 시동생이 억울하다는 듯 비명을 질러댔어요. 아니라고요. 나 혼자 그런 게 아니라고요. 다 엄마가 형이 시킨 거라고요.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어요.
시동생은 악을 쓰면서 제 남편을 끌어들였고 제 남편도 악마 같은 얼굴로 부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이제는 알코올 중독으로 미친 거야? 왜 헛소리까지 해? 누가 뭘 시켜? 당장 입 안 다물어? 그러게 말이다. 쟤 얼른 데려가서 재워라. 무슨 큰일 날 소리를 저렇게 하고 그런다니? 그러나 아무리 부인해도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시아버지가 등장한 것인데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자식들이 공모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건이라는 말에 경찰까지 잔뜩 긴장해서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 남편이 운영하던 공장은 오랫동안 시아버지가 운영하고 계셨어요. 도박에 빠져서 항상 돈이 부족했던 첫째 아들과 능력이라고는 없으면서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던 둘째 아들, 사치만 즐기는 부인을 한심하게 생각했던 시아버지는 모든 돈줄을 틀어쥐고 딱 필요한 만큼만 생활비와 용돈을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게 불만이던 시동생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면서 시아버지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모든 돈을 뺏자고 제안했고 저희 남편과 시어머니 역시 동의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중간에 그 사실을 눈치챈 시아버지는 정신병원에 있는 산길을 오르던 차에서 뛰어내렸고 시동생은 그런 시아버지를 놓칠 수 없다면서 차로 뒤를 쫓다가 결국 절벽에서 시아버지를 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해서 시아버지를 찾는 대신 말을 맞추기로 결정했던 것이었죠. 혹시라도 시아버지가 살아서 돌아온다면 정신병으로 몰아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던 중에 가출을 해버렸다.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는 다 헛소리다. 그렇게 말하기로요.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희 남편과 가족들은 시아버지가 그대로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시아버지를 절벽에서 떨어지게 만들었는데도 죄책감은커녕 앞으로는 큰 돈을 마음껏 쓸 생각에 들뜬 가족들은 공장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돌린 후에 마음껏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한 시동생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놀고 먹으면서 그 돈을 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다 시아버지의 실종 신고 후 5년이 지나 사망 처리까지 되자 가족 모두 정말 시아버지가 죽었으려니 하고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 돌아왔으니 다들 기절할 것처럼 놀랄 수밖에요. 그동안 시아버지는 산을 굴러 떨어지던 중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보호자도 없고 기억도 잃은 까닭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기억을 찾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공장에서 일하면서 강한 약품에 손을 댔던 기간이 길어서 지문도 다 지워져서 그것도 안 됐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노숙자로 지내던 중 최근에 다시 작은 사고를 당하면서 그 충격으로 예전 기억을 되찾게 되신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시동생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은 아직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함께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남자였으니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이 그 정도까지 최악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시아버지라는 사람보다 내가 겪었던 내 남편을 믿고 싶었던 마음이 컸죠. 그런데 그 순간 또 한 명의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공장을 그만두면서 새로 그 자리에 뽑은 경리였어요. 그 여자는 한 아기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사람 시아버지 제사라고 들었어요. 제 아들이 이 집 장손이 되는 건데 시아버지한테도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되게 어수선하네요. 정말 대환장 파티였어요.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동안 남편이 공장 일이 바쁘다며
집에 들어오지 않던 시간, 제가 남편의 딸과 시동생 네 아이들과 씨름을 하고 있던 그 시간, 남편이란 놈은 공장에 새로운 격리와 살림을 차려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바람을 피던 수많은 여자 중 하나였고, 시동생의 말대로 저는 정말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었죠. 그동안 남편의 말만 믿고 의심 한번 하지 않았던 저는 얼마나 바보였는지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일에 자신의 불륜까지 한꺼번에 터지자 남편도 당황했는지 저에게 매달리며 통사정을 하더군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래. 내가 저 여자랑 잠깐 그런 사이였던 건 맞는데, 저 애는 절대 내 애가 아니야. 저거 새빨간 거짓말이야. 자기야, 나 믿지? 나 믿어야 해. 거짓말은 무슨... 자기야, 이제 좀 그만해. 나도 자기 부인만큼 애 잘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저 여자랑 이혼하고 나랑 살자고, 어? 우리 이제 애까지 생겼잖아. 이건 운명이야. 애도 못 낳는 저런 여자 버리라고. 야, 너 자꾸 거짓말 할래? 내가 임신 못 시킨다고 했지? 도대체 어떤 새끼 애를 임신해와서 나한테 지랄이야? 여보, 진짜 아니야. 저 애 내 아니라고. 그리고 저 남자 아니야. 우리 아버지 아니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저 사람 그냥 미친 사람이야. 미친 사람이라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필사적으로 아니라고 하는 남편의 말을 들을수록 모든 것이 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인 것은 아니었는지 남편과 시동생은 그대로 경찰들에게 끌려갔고, 정신을 잃고 있던 시어머니도 병원에서 깨어나자마자 경찰에 연행되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은 저 남자는 그냥 미친 노숙자다, 어디서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인 척하는 사이코라고 주장했지만, 요즘같이 유전자 검사가 쉽게 되는 세상에 그걸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었죠. 결국 시댁 식구들은 시아버지의 살인미수, 살인사주,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되었고, 그 사이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갇혀 있으니 옥바라지를 해줘야지 이혼이냐며 펄펄 뛰었지만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도대체 저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저런 소리를 하나 황당했지만 그만큼 제가 만만하게 보였다는 뜻이겠죠. 그 후 저는 남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시아버지의 편에서 재판을 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은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 분할에서 충당했으니 결국 시아버지 돈이긴 했죠. 재판은 꽤 오래 걸렸어요. 다른 이유는 아니었고 피해자인 시아버지가 워낙 크게 처벌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증거와 증언들을 모아서 제대로 형량을 받게 하고 싶다는 시아버지의 노력 덕분인지 시동생은 주범, 남편은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평범한 살인미수도 아니고 존속상해였기 때문에 가중처벌돼서 시아버지가 만족할 만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변호사 말로는 충분히 높은 형량이라고 하더군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당장 시어머니까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시동생의 아이들은 제가 키우던지 고아원으로 보내야 할 텐데 아이들은 무슨 죄인가 싶고,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집과 인연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상의 끝에 시어머니의 재판에는 특별히 탄원서를 내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나이가 많기도 했고 사정을 들은 재판정에서는 시어머니에게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양육하는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전 남편이었던 놈과 전 시동생이었던 놈의 자식들을 5명을 혼자 키우면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큰애들은 반항기가 심해져서 하루가 멀다 하고 보호자가 학교에 불려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쌍둥이들은 할머니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업어달라고 하는 바람에 이미 탈이 났던 허리는 거의 제대로 펴지도 못할 정도라고 하더군요. 몇 번인가 저에게 도와달라며 불쌍한 척을 해오길래 할 수 없이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시아버지에게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면서 금전적인 도움이라도 받으려고 했다고는 하는데 몇 년 동안이나 복수의 칼을 갈았던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지나고 보니 저의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미련했던 제가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저를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현명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쁜 사람들은 언제가 되었든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과 나쁜 사람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앞으로는 좋은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런 사람들에게 제 마음을 다해 노력을 해가며 살아가려고 해요.